이렇다 10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이쌤, 너무 더운데 요즘 계속 열불나요. 저 지금 오다가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차가 차가 너 차워져 있는데 네. 서워져 있는 거에 이제 에어컨을 타고 와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시트가 뭐라 그럴까 타오른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알파존이뭐 같이 왔었는데 저는 네. 찜질방 느낌 나던데 차 타면은 헤어드라이어 같기도 하죠. 헤어드라이어. 근데 날씨만 더운 게 아니고 제가 네네. 이제 각종 쏟아지는 뉴스 때문에 더 덥죠. 네. 더 더워요. 열불이 네. 속에서 나죠. 화딱지가 끓죠. 납니다. 네. 열불이 네. 속에서 올라오죠. 네.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공장 중공식에 참가를 하셨잖아요. 인도죠.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뭡니까? 네네. 평택 삼성전자 방문해가지고 그 90도 절하는 거 보셨어요? 네네. 인사하는 그 사진이 돌았어요. 아 이재용이 90도를 아니 이재용에게 아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진이 예, 네. 이제 그때가 이제 8월 6일이었는데요. 이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그 경제 현안 대부분을 삼성에 맡겨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때요? 그 사진하고 관계해서 저도 이제 화가 나갖고 네. 나중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또 그게 KBS에서 네. 동영상으로 또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이게 사진이란 건 딱 카트하면 어떤 단면만 이해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쭉 보니까 네. 이별을 더 심해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별하는 장면에서 네네. 먼저 이재용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하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전원에 대해서 네네. 담내로 인사하는 장면인데 여기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꼭 이재용에 대해서 네네네. 절을 하는 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하고 가는 장면에서 좀 그 사진에 네. 대해서는 좀 억울한 게 좀 있을 억울한 수 게 있을 수 있겠다. 있고 좀 이렇게 용서해 줄까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커트한 사람이 이런 부글부글 끓는 심정 때문에 그렇게 커트한 사진을 만들었겠죠, 사실은. 아니 왜 네. 제 기억으로는 그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할 때 이재용 만났을 때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게 뭐였냐면 이재용이 90도 폴더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저 뭐 하는 거야? 쇼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역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딱 컷 사진을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 사진을 보고 이제 말들이 많았죠. 왜 그 서로 폴더가 반대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그러한 거다.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김동연이 대신 그 관계를 분명히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 뭐, 국내에서 만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이재용을. 그런데 이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90도라도 엎드려 절을 해서 삼성한테 투자 좀 하고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은 게 혹시 알아요? 그게 진짜 본 마음일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못하니까. 김동연이하고 이제 김동연이라고 뜨뜻한 애가 뭐 김동연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예의를 부회장이 갖추고 만나서 관계부처 차관들, 삼성 임원들 다 모여서 단체 사진을 하면서 구호를 외쳤어요. 정말요? 네, 뭐라고 외쳤냐? 혁신, 성장 이렇게 외쳤어요. 야. 대단하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김동연 부총리의 그 작품입니다. 네, 이벤트 봐야죠. 쇼라고 봐야 합니다. 네, 우리 이렇다 해서 여러 번 다뤘지만 혁신 성장은 이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4가지 중에서 4번째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그다음 4번째인데 이게 이제 핵심으로 딱 이렇게 부각됐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누누이 지적을 저희가 했지만 혁신 선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박근혜 정권 때 창조 경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예. 이름만. 예, 분야별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보면 박근혜 때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계획하고 토시 하나 한다는 쫙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고요. 또 8월 8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영국에 붉은 깃발법 예, 이거 운운하면서 은산분리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제 재벌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4%를 넘어서서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여당 의원들이 얘기했고 뭐 창조한국당은 50%까지 하겠다 그러고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향후 진행할 규제 혁신 리스트만 30개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많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박근혜도 못했던 규제 완화를 문재인이 그러니까 규제 혁신이라는 게 실제로 혁신이 아니라 그냥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완화의 판도라 상자가 다 열린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여기 한마디 좀 더 황당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늘 얘기입니까 또? 첫 화면으로 뜨는 네.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혁신성장인가 그것도? 아니 은산분리. 인산분리?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지면 네. 우리의 금융 혁신이 이루어지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선전하는 페이지를 청와대 홈페이지 네.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누가 그걸 보고 제가 지금 그 청와대 홈페이지를 왜 들어가 보겠습니까? 근데 이거 보고 누가 그거 한번 보고 가봐라. 연락 전달을 해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충격이었죠. 근데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게요. 이번에 이제 김동연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복제학과 몰려달라. 바이오시밀러 뭐 복제학과 올려달라 그랬죠. 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다에서 방송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네,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 삼바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수익성을 노골적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네네. 지금 회계부정건도 물 건너갔죠. 네. 그러면 약값 올리면 문재인 케어도 물 건너간 셈이고. 통해화 되겠죠. 예. 네. 그럼 결국 이제 삼성이 화답을 한 거죠. 네. 8월 9일 날 삼성은 180조 중 네. 130조를 국내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언론은 고용 유발 효과가 7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네, 신문 난리 났죠.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연립정부 출범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삼성하고? 네. 연립정부가 우리 네, 삼성, 문재인 연립정부 수립 뭐 이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 아니, 제가 한 마디 더 여기다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삼바 김동연 부총리하고 이제 삼성 이정희 만나서 삼바 이 복제값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속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복제값을 올려서 약값을 인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에피스랑 바이오로직스가 좀 재무제표가 좀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숨은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 말을 전할 때는 뭐냐면 김동연 부총리가 왜 복제값 약을 결정하는 담당 부처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걸 보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고 저는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성 승계? 그러니까 그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사실은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예요. 네. 지금 네. 증선위에서 일단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고의 분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정도의 경우에는 크게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별로 타격이 별로 없다. 크진 않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제 이 얘기를 했다.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혁신 성장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 분야거든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두 주자이니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선두 주자에 속하니 뭐 모르겠으나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복제값 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180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제 미담 거기에 바이오 더 씌워서 들어가 있어요. 네네. 바이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건드리면 이제 뭐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신네들 혁신 성장 못한다. 이거 건드리면 우리 바이오 우리 산업 국내 다 좀- 경제도 이제 뭐 그런-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협박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삼성공화국에서 여전히 연립정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립정부 말 너무 정말 괜찮고 너무나 정확한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죽든 살든 그냥 다 맡겨버리고 앞으로 3년은 함께 정부를 이끌고 야, 나가자. 우리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 먹고. 그렇게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일단 마음 먹고 그렇게 보자.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지 되겠네요. 그래야지 모든 게 좀 제대로 읽히겠네. 이 정치 현상이나 뭐 경제 정책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지금 되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 할 얘기가 많네요. 옆에 찬희 쌤은 와 계시고 이렇다 청취자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열심히 막 중간에 나오셨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조입니다. 예, 알파전님 지금 이제 하시던 말씀에 이어서 좀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월 9일 날 대통령이 이제 인도 방문하면서 이재용을
만나는 순간을 보면서 좀 충격을 먹었죠. 근데 이제 2년 그때가 딱 2년 차쯤 되는 7월 달에 맞습니다. 예. 그 집권 정식으로 이제 정권이 출범했으니까 이제 2년 차인데 지금 그때 이후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실제로 탄생시킨 것은 촛불혁명이죠. 그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의 3파 역할을 했다라고 그 누구도 부인 못하고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뭐 했나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깃발을 높이 세우고 이제 동시에 촛불 정부로서의 소음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확실히 보여준 거는 있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온화한 그렇죠. 권력자의 모습과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자의 이미지. 그리고 통치 스타일도 굉장히 온화하고 왕도 정치죠. 예. 착한 네네. 온화한 네. 착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박근혜 피로증 때문에 지금 다들 그렇구나. 괴로워하던 사람 국민들에게 그런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나마 이 온화한 통치 스타일 같은 걸 보고 세상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실감을 하면서 그다음에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뼛속까지 보수당 지지자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90%는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영향이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만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막 70%대를 유지를 하게 된 것도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다. 근데 경제개혁 측면을 이렇게 보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제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재벌이나 관료 정치권의 이제 그 재벌들하고 깊은 유착관계, 특히 삼성하고 유착관계가 있는데 그 높은 장벽을 뚫고 경제민주화 개혁을 과연 할까, 제대로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을 했었던 거는 이쪽 노무현 정부의 후신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촛불 정부니까라는 기대를 다르겠지. 동시에 이제 걱정됐지만 이제 촛불 정부니까 그래도 좀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 보이지 않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냥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네, 지금 풀리는 게 처음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그 결과적으로는 풀린 건 없지만 여하튼 인기가 굉장히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역사 청산 관계에서는 또 좋은 발언들 많이 했죠. 5.18이라든가 그럼요. 4.3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4.3.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네. 건 네.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감동을 준 데에 반해서 이 경제 분야만큼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뭐 확실한 이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집권 1년차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개혁은 전혀 어떤 그 반은 기대는 했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렇지만 전혀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진행 변화가 하나도 못했고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된 게 사실상 없었다. 큰 실망을 안겨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쪽 진보 쪽에 있는 뭐 그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운동가 활동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그렇죠. 기다려는 거 기다려보자. 아니냐. 예. 네. 지켜보자. 약속했으니까 하겠지 뭐 이런 심정이었던 대통령을 거고. 믿자. 그렇죠. 네. 믿어보자 한번 이번에는. 그래서 집권 2년 차에 이제 더더군다나 육사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권력을 확고하게 이제 딱 잡으면 지방까지 밀고 나갈 다 지자체까지 다 하면 혹시 알아 지금까지 약간 주춤거려 선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거렸던 거나 아니면 미적거렸던 것들을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모습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이런 기대가 이제 동시에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 진짜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 180도 방향 전환하는 듯한 인상인데 마음이 급해서인가 근데 뭐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급한 건가 계속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도 못한 규제 혁파 얼마나 난리셨습니까 그때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네? 규제 역파? 설마. 이제 그런 생각 아니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이명박근혜는 못했지만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자예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 네네네. 분야에서? 근데 규제 혁파 분야에서는 무조건. 근데 규제 혁파라고 하니까 불안해지네요. 대통령이 어쨌든 네. 규제 혁파 전도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네.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이렇다에서는 그럼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과 뭐 규제 혁파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오늘 아침 여기 우리 저기 방송 시작 전부터 이제 막 흥분했듯이 이제 그 얘기를 당연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와 삼성이 연립 정부를 만들었다. 아 근데 덥고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또 낱낱이 또 살펴봐야 될 어떤 사명감이 있으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적폐청산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적폐청산이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우리가 요새 잘 안 들려졌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촛불 정부인 만큼 또 제일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제일 국정과제였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집권 1년 차에 뭔가 좀 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아예 적폐청산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들리지도 않고 이거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7월 달에 정부가 작년에 출범해가지고 적폐청산이 최우선 과제라고 해가지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이에요. 담당 책임자가 이 적폐청산 1년 평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는 자료를 언론에다 공개를 합니다. 5월 달이었었어요. 지난 5월 달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7월부터 그 총 27개 부처 모든 그 무슨 부처들 다 동원된 거죠. 이게 그 말을 강조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킨 게 아니다. 청와대가 시킨 게 아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적폐청산 TF를 운영을 하면서 권력형 적폐청산에 주력해왔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무슨 성과를 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제 그 보고 자료에다가 담으면서 1년 성과 평가를 한 거죠. 앞으로는 그 중심을 지금까지는 권력형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이 적폐를 청산하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생활 적폐청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력형 적폐청산은 또 많이 들어봤고 뭐 감은 잡히는데 생활 적폐청산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뭐예요? 산희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형 적폐가 어떤 인상이 드세요? 일단 게으름을 일소하는 뭐 새마을 운동 같은 느낌 들고요. 박정희의 또는 무슨 뭐 전두환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같은 건전한 마을, 건전한 생활. 뭐 그런 거. 근데 아니 권력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그때 보고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잘한 건지 막 자랑한 건데 그때 하면은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그 유명한 블랙리스트 사건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막 밀어붙였던 얘기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권력형 이 적폐청산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기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제 생활 적폐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뭐지? 이제 저도 이제 막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언급한 게 뭐냐면 채용 비리, 학사 비리가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성적을 조작한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누구지? 최순실 딸같이 막 이렇게 부정 입학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착 비리. 그거는 뭐 이제 토착 비리는 대충 감이 잡히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토착 세력들이 이제 지자체 정권하고 이제 이렇게 막 붙어서 하는 뭐 이런 걸 것 같고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이거는 이제 기초 수급자들이 돈 있는데 숨겨놓고 이제 돈 받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 비리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 행위 이런 게 다 이제 이렇게 민생하고 이제 직결된 문제들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적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생활형 적폐라는 거고요. 생활형 적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이제 제가 해석해 보면 생활 전체에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위계 질서에서 오는 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이 갑질, 그러니까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갑질하는 이런 경우들, 이런 생활성의 적폐를 청산해서 억울한 일을 우리나라 억울한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억울한 일을 닦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국민이 워낙 억울한 일이 많아서 우리의 감정을 대표하는 단어가 한이 있잖아요. 한이 맺혔어. 한 적폐? 네네. 근데 이게 좀 생활적폐 말도 좀 이상하지만 분류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비리도 있고 배임 행위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건 형사상의 범죄니까 당연히 잡아들여야 되는 거고.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갑질 문화 이런 거는 어떤 거의 결과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물질적 금전적 권력 관계가 어떤 생활상의 사태에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부당한 권력관계는 청산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법을 어긴 것들. 근데 이게 생활 속에 나타났을 때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 회장 부인이 소리를 막 쓰고 악을 썼다. 갑질이지. 갑질했잖아. 생활 속의 갑질이지. 생활 속의 갑질인데 너 악 썼으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이런 것을 생활적폐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청산하겠다는지 감이 안 잡혀요. 이거 차이가 크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참 이걸 뭉뚱그려서 다 생활적폐라고 하면 되나? 말은 참 멋지게 만들었다. 네. 이게 네네. 우리 사회 정말 이런 갑질 문화가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그래서 이제 조어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잘 만들어. 생활적폐를 네. 청산하겠다 말은 좋은데 네. 아까 저기 찬희 쌤도 말씀하셨지만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굉장히 폭언 폭행을 그렇죠. 일삼았는데 네. 지금 그 둘째 딸이었죠 조현민이 네네. 이제 이게 물컵 스캔들 아시죠? 네. 물컵을 네, 이제 알죠. 직원들한테 네. 이제 던져서 폭언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구속한다고 하고 뭐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상의 이제 적폐인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를 저기 종이컵 던지고 물 뿌렸다고 직원한테 네. 그러니까요. 오너 일가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회사에서 네.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정부가 뭘 했냐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오너 일가들의 출국 금지를 시키죠. 그랬죠.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다음에 휴대폰을 압수해요.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구속영장까지 이제 신청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죠. 아니 갑질을 하면은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데. 압을 쓰면 이제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속영장 이제 조현민한테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되겠죠. 네. 당연히 거긴 기각되죠. 변호사 네. 없나? 네. 이 생활 속의 적폐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막 수사해갖고 이 쇼를 다 한 거죠. 압수수색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뭔가 엉겹결에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밀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밀수했으니까 관세 회피한 게 있고 사치품 같은 거. 사치품 막 이상 가구 사고 막 이상한 것, 그 가방 비싼 것들. 뭐 이런 항공사가 거. 자기 거리고 거기다 이렇게 다 담아갖고. 다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밀반 밀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밀수했으니까 동시에 이제 관세도 지불 안 한 거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생활상의 갑질로는 처벌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걸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를 관세법 위반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경찰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첫째 딸 조연아가 이제 그 여기 밀반입 문제가 걸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연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뭐 그마저도 기각이 됐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사과문을 내고 두 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단 뒤로 물러났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생활상의 갑질에 대한 네네. 이 벌어진 이게 다야. 근데 시간 지나면 다시 복귀하잖아요. 누구나. 아니 이건 연예인 생활상의 무슨 뭐 연애 갑질 뭐 그런 폭로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약간 보도 분위기가. 근데 정부가 이렇게 짜잘한 걸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니 왜 갑질 문화가 횡행한지에 대한 근본 원인이 그렇죠. 뭔지 네. 그것을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뭐 정책을 근본적인 게 이제 만들어내고 해야 재벌 되는데 개혁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 사실 근본은 재벌 개혁이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빼놓고 무슨 생활 속에 뭐 갑질 행위를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한다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거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회장부의 정치 상태에 생각해. 대해서 왜 온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냐고. 아, 그러니까요. 물컵 던진 나 걸 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나 진짜 되냐고. 이해가 안 네. 돼. 저는 이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경찰을 동원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막 네. 관계 없는데 그 회사를 사실상 해코지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 오너 일가의 생활상의 갑질을 정부가 갑질한 거지. 이제 회사 경찰 권력을 동원한 거니까 이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갑질을 한 갑질한 거라고 거죠.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권력 남용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이게 네. 민주정부 촛불정부가 여론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그러니까. 한다는 건 권력 남용이고 네. 아무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심각하다. 저는 권력 남용 심각한 문제인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진에어 지금 면허 취소 문제. 대한항공 자회사죠, 진에어가 네. 대한항공 자회사인데 이게 대한항공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뒤지다 보니까 이게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하. 이게 진에어가 그래서 지금 면허를 취소당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어떤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항공사업법에 보면은 이 국내 항공사의 주요 요직에는 등기 임원으로 들어갈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허용이 돼 있어요. 항공사업법에. 네네. 네네. 그래서 국내 항공사의 등기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현민 그 둘째 딸이 둘째 딸. 진에어의 등기 임원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얘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건데 등기 임원을 해서 활동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건 처벌해야죠. 이런 건. 이건 좀 명백하게 이제 항공사 사업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감사할 때 몰랐나?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내용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어겼을 때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외국인을 등기 임원을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취소권이군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이게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진에어가 갑자기 취소를 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행위가 원투원하지 않던 이렇게 밝혀져서 처음에는 막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둥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관세청장도 나와가지고 뭐 일반인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막 그러고 진에어 직원들은 아닌 밥 중에 홍두깨지. 이게 뭐야 날벼락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어오고 길거리 내쫓기게 생겼는데 이제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또 꼬리를 슬그머니 감추더니 진에어 그 취소 결정 여부를 지금 미뤄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불법하고 생활상에 이상한 짓하고 이걸 섞어갖고 그러놓고 뒤에 것만 갖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지금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한 게 없는 거죠. 한 게 없는 거예요. 불법 행위 결국 눈 감아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근데 슬그머니 이제 직원들 일자리 걱정하면서 이제 유보하고 뭐 그냥 없었던 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게 뭐랄까 꼭 처벌하고 청산해야 될 진정한 적폐는 좀 눈을 감고요. 이 소소한 부분 이런 뭐 갑질 문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물컵 던지고 인격적인 적폐에 대해서만 인격적인 결합을 왜 정부가 나서 이재명처럼 강제 입원을 시킬 거야 어떻게? 아니 제 말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 하더라고 교육이래. 강제 입원 시키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제가 산문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박완서님 산문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수영 시인이 그 유명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 맞아 유명하시죠. 왜 해장국집 주인에게만 이렇게 자기 화를 내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소한 인격적 결함에 대해서만 정부가 언론에 부각을 시키는 게 진정한 적폐를 용인하고 은폐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저는 없고요. 좀 점점 좀 화가 나네요. 그다음에 또 알파존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게 저는 최저임금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최저임금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계륵이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최저임금제도 그다음에 근로장려금제도도 좀 이렇다 해서 다른 방송에서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최저임금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경제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보수 정권하고 차별성을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내세운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어요. 그렇죠. 1번이죠. 1번. 소득주도 성장론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그 내용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제 이걸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죠. 지난 1년 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만큼 완전 전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뭐 청와대 동원이 돼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도입부터 굉장히 큰 파열음이 있었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쨌든 뭐 무조건 물어붙인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주장이 나온 게 처음 2013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알바연대라는 단체였는데 거의 뭐 미친놈 취급받았죠 그때. 그런 미친 생각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3년 내로 실현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혁명 정부답다. 역시 촛불혁명이다. 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우리가 뭐 한계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쉽지 않은 거니까. 뭐 그거 한다고 했을 때 뭐 반대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당연히 정부가 얼마나 이 과단성이 있었느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생기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급히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조성을 해서 계획도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조성해서 밀어붙일 만큼 의지가 강했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3조 원어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는 또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정부가 직접 3조 원 뿌려가 고용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 잘 꺼내셨는데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전 정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 게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는 시장임금의 최저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복지랑 아무 관련이 없는 정책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임금을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최저임금 시장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 투입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하는 건데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하는 거지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독일이 2015년도에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때 최저임금 지지자들이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의 이 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최저임금 제도 도입의 찬성 논리. 기업이 부담할 테니까. 그렇죠. 정부 대신에 임금 인상을 하는 것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정부가 지금까지 다 부담해 왔으니까 재정이 너무 힘들다. 그걸 정부가 아니라 이제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찬성론자들이 근거를 내세웠던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기업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이제 충당하는 이런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라고 부르면 좀 곤란해진다. 그게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고 임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이제 임금 보조금 제도다. 이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형태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지탱하고 있다. 뭐 그렇다면 이거는 최저임금 제도라기보다는 임금 보조금 제도다. 뭐 이렇게 변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제공되어야 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가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정부가 예산으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시장임금 우리가 일해서 벌어지는 소득을 보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임금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넓은 의미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는데 말을 너무 잘 만들어. 그냥 임금 보조금이잖아요. 그냥 우리 내용은. 근데 이걸 생산적 복지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예산으로 노동 임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건 영어는 찬희 쌤이 해야 되는 건데 워크페어 하세요. 워크페어라는 워크페어. 그래서 이제 일의 워크와 그다음에 복지의 웰페어를 갖다가 합친 합성어예요. 일을 안 하면 복지를 안 준다 이거죠. 뭐. 그렇죠. 그걸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좋게 표현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복지라는 뜻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속뜻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복지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복지 급여를 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 그것의 속뜻은 그것이다. 그래서 임금 보조금이 정부 재정으로 시장 임금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부 보조금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용자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번에 작년에 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전자고 이 근로장려금 지난번 이렇다 방송에서 했죠. 그때 이게 바로 노동자한테 직접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임금 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노동자냐 사용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누가 지급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든 최저임금을 받아도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근로장려금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다 모두 임금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인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지원서를 내고 나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단체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도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급여는 시가 주고 활동은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저는 그 제도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1년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1년 이하로 잡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이 인턴이 사실 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용률을 올리는데 별 도움을 안 줘요.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최저선의 어떤 생계비 정도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수준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제 네네. 학생들 중에 이제 청년 인턴 제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제가 그 알바하는 것보다 훨 나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고. 근데 문제는 좀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파조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부가 3조 금의 일자리 안정자금 공급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 차이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제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한 거죠 지금. 그런데 네. 지난번 7월 16일 날인가 뭐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었잖아요. 2020년 1만 원 포기 선언. 못한다. 예, 못한다. 사과드린다. 예, 사과한다고. 저 좀 충격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고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일단 공약 포기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은 못 지킨다. 이렇게 된 거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최저임금제를 밀어붙일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만천하에 다 이렇게 대통령 스스로가 좀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그걸 대신해서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은 원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3조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 이상 못 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그거는 일단 3조 원 이상 못 늘리게 야당이랑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신에 이번부터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책이 딱 나오고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근로장려금은 뭐 일에서 얻은 임금 소득이 너무 작아서 생계가 어려운 이른바 이제 워킹 푸어 노동 빈곤층들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해서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이게 개별적인 내가 만약에 노동 빈곤층이어서 정부로부터 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액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별 수혜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소득 증대 효과가 있죠. 내가 50만 원 받다가 정부가 10만 원 더 줬어요. 네. 그럼 60만 원 받으니까 나는 박수치면서 환영할 일이죠. 개별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근로장려금 같은 임금 보조금 제도는 오히려 시장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다 확인이 된 정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최저임금 정부가 네네. 너무 낮은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안 올리겠지. 돈을 왜 올립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 보조금은 굉장히 노동시장 전체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돈을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임금이 올라가지만 네. 이 수혜자 수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문제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일단. 그런데다가 임금 보조금을 받는 노동자의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만약에 높아지면 절대 안 돼요. 기준이 있죠.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10시간 혹은 뭐 10시간만 일하고 돈을 조금 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 근데 그걸 다 합친 소득이 내가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랑 동일해지잖아. 네. 그럼 누가 40시간 가가지고 일해요. 그냥 10시간 일해서 그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번 돈이랑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40시간을 일해서 번 돈의 액수가 동일해지면 그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냥 10시간 일하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한 거랑 똑같은데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노동 유인을 감소시키거든요.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그 근로빈곤층한테 노동빈곤층한테 임금 보전을 해주는 건데 그 수준이 최저임금 소득자보다는 반드시 낮아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노동시장 전체가 와그러집니다. 이제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노동 빈곤 문제를 그러니까 노동하면서도 빈곤한 문제잖아요.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사람한테 그 수혜가 가서 갖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빈곤 문제, 사회 노동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했고 최저임금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너무 높여놓으면 그것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소위 말하는 중간임금, 메디언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정말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른 나라는 정한단 말이죠. 메디언 임금의 한 60% 정도 빈곤선에 맞춰서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메디언 그 중간임금 수준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을 막 올리는 게 지금 해법도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은 대통령 사과했잖아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을 누가 부담해요? 기업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용자들 엄청 싫어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소상공인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치고 이제 데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보조금 제도로 근로장려금 제도는 누가 비용 부담을 해요?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굉장히 반가운 정책이에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점에서는 최저임금 정책보다는 임금보조금 정책이 더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금보조금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게 일단 한도가 최저임금으로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보다 반드시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노동 문제 빈곤 해결은 도움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다 이게 지금 오늘 몇 회죠? 104회. 네. 104회죠 이게. 네. 네. 우리 102회 때 이미 삐딱이님하고 했는데 예, 비슷한 얘기였어요. 삐딱이님 얘기한 것도 근로장려금의 이 위치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는 소득이 낮은 구간에 노동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딱 위치에 있는 사람의 노동빈곤층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지나친 빈곤으로 못 떨어지게. 맞아요. 기초생활수급 라인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빈곤을 해소하는 제도가 아니고 빈곤을 제도화하는 제도다. 맞습니다. 정확한 노동빈곤을 제도화하는 제도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계급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너는 기초생활수급자야. 너는 근로빈곤층이야. 너는 최저임금자야. 이렇게 계급의 위치를 정해주고 빈곤층의 순위 빈곤층의 계급을 정해주는 거죠. 또 위를 넘볼 수 없게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충실히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씁쓸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서 참 근데 근로장려금 확대된다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주로 이제 타임제 노동을 하시니까 타임제 노동자가 근로장려금하고는 가장 연관성이 깊죠. 근데 실제로 받아보면 실제로 받아보면 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액수가 액수는 많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 액수 가지고는 뭐 한 번 이 돈으로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되겠다. 최저임금 아래 계급이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본분을 자각하세요 지금. 제가 제 계급 의식이 제가 지금 약간 본분은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지금. 우리가.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지금까지 적폐청산 우리가 이제 생활형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요. 적폐청산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 또 최저임금제, 근로장려금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